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625조 원의 거대한 소송. 2. 일본은 과거의 죄를 갚을 것이다. 3. 바이든, 결국 한국에 다 뺏겼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 비용 5천조 배상금지금 요구해야 함. 돈 받아서 한국 무기 많이 사면 양국 간의 군사력이 더 강해질 텐데 이참에 전범국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요. 피해 배상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야 일본은 확실히 짓밟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지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공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동유럽에서만큼은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장비를 공여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구식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에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MLRS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게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에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 공유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 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 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핵심 점령지 네 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구축이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국은 핵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테드패스트눈이라 불리는 핵억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 요소 앞에서 유럽나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 여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자원 손실과 산업기반시설 그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 유로, 우리 돈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의 미래를 무력하게 만들고 소련에 합병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2625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의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게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게 전후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의 동일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 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일 늦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에게 1조 9천억 유로 우리 돈 2625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 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증가를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표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2625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1일에 치부하며 폴란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2625조 원 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대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2년 6월 지급된 47조 원의 유럽 지원금으로 한국산 방산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2,625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분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왔기에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쇼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 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업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부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등을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의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3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게스트럼포트 테크니가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일감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돼 선주서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에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섰으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로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3호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광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에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 해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3호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3호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본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선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도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대한민국과 함께 공동으로 잠수함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영국의 힘을 빌려 미국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미래다. 대한민국 엔지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국 강병은 공대생들의 노력과 연구개발의 결과물입니다. 당신들의 숨은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